루게릭 병은 촛불과도 같다. 그 병은 신경을 녹여 몸에 밀랍 같은 것이 쌓이게 된다. 시한부 생명이라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나온 그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쓸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시름시름 앓고 싶지 않았다. 또 죽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죽음을 삶의 중심이 될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고 싶었다. 누구나 죽으니까 기왕이면 자신의 죽음을 대단히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말이다. 선생님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인간 교과서. 천천히 참을성 있게 생명이 사그라드는 나를 연구하시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오. 나와 더불어 죽음을 배우시오. 그는 삶과 죽음, 그 좁은 여정을 잇는 마지막 다리를 걸어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죽어간다는 말이 쓸모없다란 말과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새해가 오고 또 갔다.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해가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제 휠체어를 썼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있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함께 가르치던 동료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자 그는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 있담?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멋진 말을 해주는데 정작 주인공인 어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니 말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곤 멋진 생각을 해냈다. 전화 몇 통을 건 후 날짜를 잡았다. 어느 추운 일요일 오후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선생님 댁에 모였다. 각자 멋진 말을 했고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했다. 몇몇은 울었고 몇몇은 소리내어 웃었다. 모리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그는 그날 전부했다. 그의 살아있는 장례식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사실 선생님 평생에 가장 특별한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질 찰나였다. 내가 오기 전 선생님이 읽고 있었을 듯한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계속 뉴스를 들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나? 내가 죽어간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으리라 생각하나? 선생님이 물으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한숨을 내쉰다. 어쩌면 자네 생각이 옳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야겠지. 결국 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보지도 못할 테니까. 하지만 좀 설명하기가 어렵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 이전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저번 날 밤에는 텔레비전에서 보스니아인들이 거리를 달려가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을 봤어. 아무 죄도 없는 희생자들이었어.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군.
바로 내가 당한 일처럼 그들의 분노가 느껴졌어. 물론 나랑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다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자 나는 화제를 바꾸려 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가에 물기를 찍어내며 손을 내저었다. 요즘은 늘 이렇게 운다니까 마음 쓰지 말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언론계에서 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모리 선생님은 지구 반대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나도 삶이 끝날 때는 이렇게 될까? 무척 궁금했다. 죽음이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마침내 타인끼리 서로를 위해 눈물을 뿌리게 만들 수 있을까? 미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느냐고 물었지. 하지만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뭐죠? 사랑을 나누어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소근거리는 듯 낮아졌다.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모두는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또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무 약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레빈이라는 현명한 사람이 제대로 지적했지.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이야.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세. 모두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죠?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리곤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들을 다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지. 솔직히 말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처럼 야망이 넘치지 않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 자네가 하는 모든 작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테니까. 영혼과 관계된 것이 파고들 공간을 더 많이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지. 미치, 나도 영혼을 개발하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으로 참 부족하다는 점은 잘 알지. 우린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서조차 만족을 얻지 못하네. 사랑하는 관계, 우리를 둘러싼 우주. 우린 그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는 해가 드는 창을 고개로 가리켰다. 저거 보이나? 자네는 저 밖에 나갈 수 있지?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마구 달려갈 수 있어. 나는 그러지 못하네. 나갈 수 없어. 물론 달리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네. 밖에 나가면 병이 심해질까 두렵지. 하지만
자네 아나? 자네보다 내가 저 창을 더 제대로 감상한다는 것을. 창을 제대로 감상해요? 그래. 매일 저 창밖을 내다보지.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알아차린다네. 그것은 시간이 창틀을 지나치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하지. 내 시간이 거의 끝났음을 알기에 처음으로 자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도 자연의 마음이 끌린다네. 그가 말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선생님이 보는 대로 보려고 노력했다. 시간과 계절을, 내 삶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애썼다. 모리 선생님은 머리를 살짝 숙이며 어깨 쪽으로 돌렸다. 오늘이 그날이냐, 작은 새야? 오늘이냐? 선생님은 물었다. 나는 모리 선생님에게 정상에 있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지만 벌써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에 들어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가 얼마나 벗겨졌는지 점검하고, 젊었을 때는 자랑스럽게 나이를 말했는데 이젠 더 이상 나이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고. 또 직업적으로 인기를 잃을까봐 40줄에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다고. 그러나 선생님은 나이 먹는 것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강조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잘 들어보게. 젊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난 잘 알아. 그러니 젊다는 게 대단히 멋지다고는 말하지 말게. 젊은이들은 갈등과 고민과 부족한 느낌에 늘 시달리고 인생이 비참하다며 나를 찾아오곤 한다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미치, 난 나이 드는 것을 껴안는다네. 껴안아요? 아주 간단해.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우지. 22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22살만큼 무지할 거야.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쇠락이 아니라고. 그것은 성장이야. 그것은 곧 죽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이야. 그것은 죽게 되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 그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고. 네, 하지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귀중한 일이라면 왜 모두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말할까요? 누구도 빨리 65살이 되면 좋겠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게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 아나?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성취감 없는 인생,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 말이야.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아마 65살이 되고 싶어 견딜 수 없을걸? 잘 들어보게. 늘 나이 먹는 것에 맞서 싸우면 언제나 불행해. 어쨌거나 결국 나이는 먹고 마는 것이니까. 살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진실하며 아름다운지 발견해야 되네. 뒤돌아보면 경쟁심만 생기지. 한데 나이는 경쟁할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 내 안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지.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그 세월들을 다 거쳐왔으니까 그때가 어떤지 알지.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어. 이해가 되나? 선생님은 늘 노래와 웃음, 춤 같은 소박한 즐거움에 도취되는 분이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에게 물질은 무의미했다. 흔히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 모리 선생님은 그것을 오래전에 알았던 듯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세뇌 같은 것을 받게 되지. 사람들을 어떻게 쇠뇌하는 줄 아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좋다. 돈은 더 많아야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그걸 반복하지. 또 그 소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반복하도록 하네.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없게 되네. 보통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네.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 새 것을 움켜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새 차를 사려고 아둥바둥하고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최근에 나온 장난감을 움켜쥐고선 그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뭘 샀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그 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나? 이 사람들은 사랑에 너무 굶주려서 그 대용품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들은 물질을 껴안으면서 일종의 포옹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리가 있나? 물질이 사랑이나 용서, 다정함, 동료애 같은 것을 대신할 수는 없어.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지. 분명히 말하네.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네.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이렇게 죽어갈 때 필요한 감정을 거기서 얻을 수는 없네. 나는 선생님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첫날 여기 왔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서가에는 그대로 책이 꽂혀 있었다. 낡은 책상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방 바깥도 손을 보거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사실 선생님은 새로 사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의료기구를 제외하고면 말이다. 아마 몇 년간 살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날 이후로 선생님은 뭔가를 사는데 흥미를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도 똑같은 구 모델이었고 샬럿이 모는 차도 같은 구 모델이었다. 또 그릇과 은식기와 수건도 다 전에 쓰던 것이었다. 하지만 집은 기가 막히게 변했다. 거기에는 사랑과 가르침과 친밀한 관계가 넘쳐났다. 우정과 가족과 정직함과 눈물이 넘쳐났다. 동료와 학생과 명상 선생님들과 치료사들과 간호사들, 아카펠라 그룹이 집을 가득 메웠다. 정말이지 부유한 가정이 되었다. 선생님의 은행 구자는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냈지만
미치, 내가 죽어간다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 주는군. 사람들은 나를 다리로 생각해. 난 예전처럼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죽은 것도 아니야. 뭐랄까, 그래, 난 일종의 그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 난 지금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내게 어떤 짐을 챙겨야 하는지 듣고 싶어 하지. 죽어가는 것은 그저 슬퍼할 거리에 불과하네. 불행하게 사는 것과는 또 달라.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날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잖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가 전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젠 춤을 출 수도 없고 혼자선 수영도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으면서, 아니 걷지조차 못하면서, 또 초인종 소리가 나도 나가볼 수도 없고 샤워 후 자신의 몸을 닦지도 못하면서, 아니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난 선생님이 힘겹게 포크를 가지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토마토 조각을 2번 놓친 후에야 겨우 집을 수 있었다. 애처로운 광경이었지만 선생님 앞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도 엄숙함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학 시절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차분한 바람이 우리의 주위를 휩싸고 있었다. 의미 있는 삶을 찾는 것에 대해 얘기한 거 기억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라. 자기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자신을 바쳐라. 그리고 자기에게 목적과 의미를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자신을 바쳐라. 거기엔 돈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걸 알겠지? 미치, 만일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애쓰는 중이라면 관두게. 어쨌든 그들은 자네를 멸시할 거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려 한다면 그것도 관두게. 그들은 자네를 질투하기만 할 테니까.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열린 마음만이 자네를 모든 사람 사이에서 동등하게 해줄 걸세.